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5월 이번 달이에요. 어느 날 학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웅성웅성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나 들어봤더니 광주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 간첩들이 난동을 부렸대. 간첩 대장이 김대중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김대중이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만 보고 있던 시절이었죠. 세월이 좀 흘러서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냥 좀 어떤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라도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련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광주 출신의 대학원생 누나가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그 훨씬 동생이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날에 1980년 5월에 그날에 하룻밤 사이에 자기가 아는 사람의 절반이 사라졌다. 절반이 광주로 들이닥친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계엄군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 얘기하고 딱 중첩되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속고 살았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 전두환, 특전사령관이 정호용. 정호용이라는 사람은 전두환 정권에서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광주에 진입했던 특전사 병력의 총사령관이었고요. 발포 명령을 마지막까지 확실하게는 안 밝혀졌습니다만 전두환이 내렸는지 정호용이 내렸는지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용이란 사람은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에 헬기를 타고 광주에 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997년에 대법원은 정호용에게 내란 모의 참여, 내란 목적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최종적으로 선고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선대위가 정호용이란 이 사람을 상임 고문으로 위촉했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의 밤 국회에 투입됐던 그 특전사, 1980년 5월에도 광주에 투입된 그 특전사를 맡고 있던 그 사람이죠. 논란이 되니까 간밤에 취소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정호용에게 무슨 자문을 받으려고 했던 건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5월 15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반가운 손님을 모시고 삼성, 검찰, 법무부 이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모시고 뉴욕의 내부 보고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류혁 감찰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타이틀 어떠셨어요? 뉴욕의 내부 보고서를 지금. 아유, 저 너무 애쓰신 것 같고요. 예, 아유, 좀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도 고급 정보 그리고 이제 네네. 따가운 목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거 어제부터 계속 화제가 돼서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요. 지귀현 판사의 이 접대와 관련된 얘기인데 요거는 짤막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같이 보시고 그다음에 예. 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수술하는 의사의 손은 깨끗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더 청렴해야 되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하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특히나 뇌물과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사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판사가 바로 내란 수계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 많이 접하셨죠?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네. 사실 그 한 십수년 전 이미 십수년 전부터도 법조인들 사회에서는 특히
검사나 판사 이런 제조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으로라도 유흥주점은 가지 말라는 일종의 그 불문율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위반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징계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특히 그 부장판사쯤 되는 중견 법조인이 저런 의혹의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특히 뭐 법무부 감찰관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네네. 같은데요. 법률 관련이라던가 이런 뭐 사실 이거는 뭐 법조에서는 아주 예전에는 좀 심했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나아졌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건 뭐 반드시 척결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저 김용민 의원하고 다른 의원들이 이렇게 폭로하면서 룸살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룸살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지가 사실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죠. 처음에 오래됐죠. 뭐지? 하고 잠깐 이렇게 했다. 아, 그거였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직도 그런 영업이 있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저만 하더라도 예전에 97년 네. 뭐 그때 이미 중앙지검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네. 이 뭐 이렇게 그 근무처에 따라 근무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습니다. 아. 근데 좀 심한 데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도 많았고 네. 지금 2025년에 네. 뭐 계엄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지금 뭐 의혹 제기에 의하면 네. 작년 일이었다는 것 같은데 네, 네. 좀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뭐 엄청난 이게 일인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 어제 마침 저 자리를 그 현장을 취재 나갔던 기자분이랑 아, 네. 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그 주점의 주인분은 본인이 그 12월부터 다시 인수를 해서 이제 영업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의 영업 형태는 모르겠고 아. 본인이 지금 영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네. 같은 시국이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 뭐 그렇게 좀 뭐 접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사실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네, 예. 네. 100만 원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그 융업소 사진도 일부 뭐 공개를 하고 그랬어요. 폭로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뭐 지금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빙성이 그래도 꽤 지금 있는 상황인가요? 약간의 뭐 본인이 직접 당사자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네네. 있고 뭐 취재 과정에서 약간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민주당의 확인을 요청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확실하게 본인들이 영상이라던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뭐 앞으로도 계속 의혹 제기를 하리라고 뭐 할 거라고 확실히 말을 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 보더라도 법원에서도 뭐 이렇게 공식적인 진상 조사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현장 취재 기자한테 들으신 이야기로는 지금 뭐 폭로 내용으로는 1인당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술집이고 예. 상당한 이제 퇴폐 영업을 하는 곳이라는 이제 암시를 하는 내용인데 현재 업태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고 또. 청담동에 예.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네. 그 주점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 서빙 보는 여직원들이 나오는 그런 주점 그리고 아. 뭐 대충 그 국산 사진이 양주 한 병에 나오네요. 국산 양주 한 병에 한 네. 20만 원 정도. 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일단 그 외관 자체는 그렇게 뭐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봐야 된다. 근데 결국에 어쨌든 뭐 그 업태가 어떻든 간에 아니면 뭐 그 외관이 어떻고 가격이 어떻든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 주신 거는 요거는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사실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 뭐 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거는 직무 관련자가 아닐 경우입니다. 네네. 이 공직자가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향을 일시에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네. 직무 관련자라 그러면 단돈 10,000원이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그거는 직무 관련, 게다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저는 예전에 5만 원 가지고 구속된 사안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다음에 뭐 옛날 일이긴 합니다만 5만 원을 수수한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일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5만 원 수수로 구속된 사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만약에 이제 감찰관님께서 이 사건과 관련된 감찰관 업무를 법원 내 뭐 그런 조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예. 거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어떤 윤리감사실 뭐 독립된 기관이 네. 있다고 지금 아까 천대엽 행정처장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이건 진상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부적으로는 뭐 이
지금 뭐 사안이 뭐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다 하더라도 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중대한 사건 그리고 중견 법조인이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때문에라도 당연히 그거는 저 진상 확인 착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모인 그 내란 속의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은 아주 명확한데요. 네. 이건 내란숙의 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이 그러니까 내가 그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때 그런 재판관을 신뢰하고 재판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일반 판사에 대해서 그리고 판사 이 사건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진상을 확인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하는 과정에도 재판은 근데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당연히 뭔가 법원에서도 일단 저런 의혹 제기로 그 재판부에 대한 가뜩이나 뭐 국민 법관정에서 멀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국민 신뢰마저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해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법원에서도 이게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네.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네.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앙지법에서는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다. 진위 여부 확인이 아직 안 됐다라고 하면서 입장은 아직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추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주점이고 네. 언제쯤인고 그 다음에 사진도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에게 본인에게 맞는지 아닌지 정도의 확인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확인조차 없이 그냥 추상적이다. 추상적인 의혹 제기만으로 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외의 메시지로는 모르겠는데 네. 대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진짜 법조 현장에 계속 계셨으니까 예, 실제로 이제 뭐 검찰이든 뭐 재판부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조사를 바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진위 확인을 하고요. 네네. 정확하게 진위하기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합니까? 네. 그 저희 감찰관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렇게 탐문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강제 수사의 단계로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거니까 네. 탐문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대검 감찰부라던가 이런 그 특사경 권한이 있다던가 수사권이 있는 것 같은 강제 수사로 전환하게 되면 일반 수사처럼 진행을 합니다. 탐문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술집에 가서 그렇습니다. 뭐 예, 조사를 하고. 뭐 강제 수사가 아니더라도 허가 업태가 어떤 것인지, 뭐 예를 들어 그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뭐 영업 실태는 어떤지 하다못해 그럼 이미 수사라고 하면 손님을 가장해서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몰래 들어가 볼 수도 예, 그리고 있고. 바깥에서 드나드는 손님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는 직원들이 다 예. 있군요. 그럼 그리고 감찰 조직 윤리 예, 조직 그렇습니다. 같은. 그리고 뭐 본인이 뭐 명확하게 뭐 아무런 뭐 꺼리낌이 없다면 지기현 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기지국 조회를 해보라고 전화기를 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네. 전화기를 안 내주더라도 통화 내역 조회에 동의하면 본인이 기지국 조회를 해서 그 위치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 뭐 쉬운 일이라고 봅니다. 본인만 동의한다면 확인할 수 있고 아마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럼 볼 수 있는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일시에 과연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도는 충분히 본인이 그런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제가 결백하다면 당연히 그 통화 내역이라든가 기지국 조회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확실하게 저 의혹을 덜어주는 것이 네네.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빨리 좀 조사를 해서 사실을 확인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어떻게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이거는 뭐 만약에 이 접대를 한 측이 재판과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였다면 이거는 정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이고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라던가 아직도 뭐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면 혹은 뭐 이렇게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라 그러면 그건 수사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얘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게 검찰 수사 이야기라서 설명 잘 네, 해주실 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거 많은 분들이 어제부터 얘기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 출석 요구서 받았는데 안 가겠다고 한 이유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재명 후보 재판도 연기되지 않았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는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유들이고요. 네.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몸이 불편해서 네. 뭐 지병이 있어서 도저히 그날 병원에 가야 되거나 수술을 받는다던가 뭐 이런 사유가 있다던가 혹은 다른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된다던가 네. 혹은 아주 중대한 뭐 이렇게 사업상의 이유가 있어서 해외 출장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본인이 수사 방식까지 결정하는 거겠습니까? 사실 전주지검에서 그렇게 네. 수사 안 하고 기소한 거 가지고 네. 말을 하고 있는데 전주지검도 뭐 이렇게 조사 안 하고 기소했으니 당신들도 조사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조사를 옛날에 했었을지 아. 한번 그 본인 바깥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 불출석 사유에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거는 변호사가 만들어준 불출석 사유라기보다는 그 김건희 측의 억지 주장을 그냥 법적인 용어로 연기 신청서로 그 작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인의 주장일 것이다 예, 이것은. 본인의 주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변호인이 쓴다면 훨씬 더 좀 재판부에서 납득 가능한 납득 방식. 가능하고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아니 그 사람도 그랬는데 내가 왜 가야 되느냐고 그리고 그 양반도 출석 안 하는데 내가 왜 가냐고 이런 거를 그냥 법률적인 용어로 그냥 바꿔놓지 않은 건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저도 네.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처음 봤거든요. 네. 예. 놀랍네요. 길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놀라운데 예, 어쨌든 이거 소환 조사 계속 불응하면은 강제 구인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네. 이건 뭐 사실은 강제구인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불출석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마 뭐 절차적인 거 고려해가지고 하나하나 밟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냥 뭐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을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 나누다가 네, 보니까 네.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거였는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 관련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곳들이 지금 나눠져 나눠져 있죠. 말씀이시잖아요. 예, 어떻게 나눠져 나눠져 있는지 좀 설명해 지금 주시겠어요? 서울 고검에서 보면은 계엄 특수본이 있고 예. 그리고 서울 고검에서 그러니까 박세훈 본부장, 박세훈 네. 고검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수사팀에서는 지금 그 계엄 사건과 그 다음에 지난번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재기수사 결정을 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사실 그 재기수사 결정을 했지만 도이치모터스의 담당 검사는 39기 검사. 네. 물론 뭐 고검에서는 가장 수사 의혹이 있는 그런 검사라고는 하지만 한 명에게 그 사건을 맡겨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사팀도 보강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 계엄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일부 조사가 마무리된 부분과 있는데 아직도 결론을 안 내고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네네네. 지금 사태를 보고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사건을 가져간 지가 아주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소환장 보낸 데는 서울중앙지검인 예, 거죠?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명태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계엄 사건과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는 서울고검. 네네네. 그러니까 이 박세훈 고검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고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수사팀 사이의 기류가 약간 좀 다르다는 아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보면은 이번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계엄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세훈 고검장은 지난번에 즉시항고 포기에도 동의 안 하는 것처럼 본인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지금 뭐 약간 좀 얘기가 지난번 빗나갑니다만 윤석열 씨 구속 취소 지기현 네, 판사가 네. 했을 때 즉시항고 포기를 신부전 검찰총장은 했는데 그때 당시 박세훈 박세훈 고검장은 동의를 고검장은 안 동의를 안 했다는 했다. 거죠. 그리고 네. 수사팀의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반발하기도 했고 네. 이번에 뭐 지금 언론에도 났고 당사자 남재현 검사라고 그 계엄 특수본에 있었던 그 부부장급 검사 네네네. 이 변시 1회 그러니까 상당히 고참 검사입니다. 네네. 옛날로 치면 뭐 법적 경력이 10년 넘었으니까 상당히 고참 검사인데 이번에 그만뒀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도 수사팀 내에서도 네네. 말이 많고 네. 뭐 본인은 뭐 원래부터 이제 뭐 법적 경력 이제 그만둘 생각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모양인데 그건 아니고 뭐 돌아다니는 소문으로는 네. 그 저도 사실은 남재현 검사한테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2월 초에. 이번 사건 예. 아. 그 계엄 선포 계엄. 당일날 네. 사건 그 일과 관련해서 네. 근데 좀 그때 당시에도 뭐 제가 한참 선배다 보니까 네. 이 뭐 부부장 승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런 뭐 어려움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뭐 제가 좀 나름 위로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박성재 장관을 참고인 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법무부 장관. 예, 네. 저는 제가 보기엔 박성재 장관 피의자인 줄 알았는데 네. 참고인으로 조사가 됐다는 것 참고인이었어요?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 조사 과정과 관련해가지고 박성재 장관이 나중에 공사석에서 아마 상당히 불만을 제기했던 모양입니다. 뭐 경찰보다도 뭐 수사를 뭐 부실하게 한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를 했던 아니, 모양입니다. 본인을 수사한 검사를요, 법무부 장관이. 그렇습니다. 그 뭐 기수도 한참 후배고 그런데 아. 그런 말이 지금 제 귀에 들어올 정도면 아. 바깥에서 있는 사람한테까지 들어올 정도면 당사자는 아마 좀 속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 생각도 드네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만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뭐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그랬던 거 생각을 하면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서울 고검에 지금 말씀하신 검사들은 뭐 그만두신 분이든 아니면 그 부장이든 이 윤석열 씨, 김건희 씨 수사에 대해 상당한 의지가 있는 상태. 의지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의지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은 그 일을 수사를 진행하면서 의지가 없을 수가 없죠. 이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갖는 그 애착이라던가 이런 거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인데 너무 예. 강한 애착을 갖기 예, 그러니까 때문에. 그 본인들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사실관계에 대해 한 집착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외부 그 장관한테서 그런 얘기까지 들었고 본인이 어려운 형편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수사팀 내부에서는 아마 각오를 다 말은 못해도 각오를 다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서울중앙지검이 기류가 좀 다르다는 건 어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는 지금 뭐 바깥 사람들도 그렇고 통상적인 사건보다는 수사 템포가 아주 많이 늦다는 거거든요. 아주 많이 듣고 이게 지금 뭐 소환까지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에 소환까지 걸린 시간도 이렇게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김건희 측에서 뭐 조사 없이 기소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조사 없이 기소를 하면 누구 좋으라고 조사 없이 기소하는 거겠습니까? 제대로 된 뭐 이 변명이라던가 제대로 된 뭐 진술 태도라던가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본인들에서 확인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뭐 좀 뭔가 확고한 뭐 이렇게 좀 결연한 의지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 게 좀 외부 사람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 지금 갈등이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하나하나 기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뭐 사건으로 인해서 뭐 이 뭐 여러 가지 뭐 여론의 비판이나 이런 거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고검이 있으면 고검이 더 상위 기관인 건 아닌가요? 직원보다? 그게 총장이 있고 고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원의 경우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 뭐 법원이 어떻게 보면 대등하고 각 신급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그 검찰의 핵심은 그 지방 검찰청입니다. 그리고 고검의 경우에는 그 지방검찰청의 잘못된 수사를 경정하는 권한, 바꿔줄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정도라서 사실은 그 수사의 핵심은 지검인데 지금 지검이 가장 강력한 수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납득할 만한 성과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3월 23일 날 복귀하면서 그 중앙지검장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하면서 뭐 열심히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한 번 소환 5월 14일 날 소환 통보했다가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받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고검의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지금 공소 유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수사팀도 결연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도이치모터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주가의 움직임 같은 걸 보고 할 수 예,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기존의 공소장도 있고 뭐 이 구조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뭐 이 두 수사팀의 입장은 확실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내부 갈등이 심각하군요. 잠깐 여기서 영상 하나 보시고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불출석 사유서 내용도 문제지만 형식도 내용도 너무 무성의하고 오만합니다. 보통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는 A4 용지 2장 안팎을 제출합니다.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3줄, 4줄,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에 붙인 듯 복붙입니다.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 처음입니다. 그 오만함이 참 대단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3줄짜리입니다. 3줄짜리. 세 줄짜리, 4줄짜리. 3줄로 쓰기에 민망했던지 폰트를 늘리고 자간을 늘려서 억지로 5줄짜리로 만든 대법관도 있습니다. 네, 뭐 김건희 씨의 불출석 소환 불응도 있지만 또 대법관의 불출석이 또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법관들이 청문회라는 데 출석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좀 아주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일단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대법관들이 저런 식으로 최소한 불출석 사유서라도 좀 납득할 만한 네네. 좀 자세한 내용의 취지, 하다못해 이제 법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점을 가지고 좀 국회를 설득한다던가 혹은 국회에게 양해를 구하는 태도 모습을 보여줬으면 나았을 텐데 저렇게 저 정청래 법사위원장님께서 저렇게 화를 내실 정도로 좀 불성실하게 낸 거는 저도 아니 사실은 이번 그 계엄 이후에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너무나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저는 좀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하고 소통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직접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네. 대법관 한 분 한 분의 이름도 다 알고.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아직도 법조인들이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아까 수사 이야기 좀 마무리하면서요. 예, 예. 그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수사에서 네, 예. 지금 감찰관이 보시기에 그럼 가장 먼저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은 심각한 네, 네. 수사 어떤 게 저는 있습니다. 당연히 명태균 도이치모터스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나중에 그 최상병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장 최초의 원죄라고 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하나도 이득을 본 바 없다. 뭐 이런 식의 그 발언. 네. 그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것이 네. 지금 그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거든요. 아,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됐죠? 지금 그게 한 3개월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사안이라서 네. 빨리 검토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고 네.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아. 사건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허위사실 공표죄 그 부분은 어디서 수사를 하게 그것도 돼 지금 있습니까? 현재 중앙지검 아닌가 중앙지검 싶습니다. 예, 예, 중앙지검 의지가 없다고 하시니까 중앙지검이 좀 답답한 걱정입니다. 상황이네요. 뭐 지금 계속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수사를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루어서 조진다. 뭐 이런 아. 그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거 좀 충분히 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수뇌부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신속하게 해라. 근데 그런 말이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서울고검에서라도 좀 속도를 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도 빨리 좀 진전을 시켜주면 서울고검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는 사건만으로도 지금까지 조사 상황만으로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줬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입니다. 대선 전에 결론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놓고 사실은 조금이라도 뭐 영향을 주기 뭐 싫다는 뭐 이렇게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점도 있으니까요. 네네. 뭐 그런 그 객관적인 기준이 모든 사건의 일관되게 관철된다고 치면 뭐 이 직후 바로 네네.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하고 내부 보고서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저희 정치 토크 이어가니까요. 가지 마시고 라이브 계속 시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교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껍데기는 가라. 이거 어떠세요? 타이틀. 아니, 네. 알맹이만 조목조목 짚어주는 정치 토크 껍데기는 가라 타이틀을 아주 강렬하게 우리 제작진이 만들어 주셨는데. 네, 우리 박영- 스스로 막 찔려가지고 껍데기 아 나한테 나가야 한- 되나 이제? 나한테 막 이러면서. 하네요, 이런. 자,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이승원 시사평론가님, 그리고 임세은 이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예, 제가 원래는 민생경제연구 소장인데요. 예, 선거 때까지만 선대위의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명함 새로 받으면 박수 받습니다. 아, 박수. 예, 예. 네. 3주짜리입니다. 3주짜리.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은 뉴스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 시작돼서 대선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박빙 승부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금 뭐 TK, PK 지역 돌고 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호남 지역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호남 지역에 갔고요. 그리고 영남과 호남인 화개장터도 가서 동서화합의 유세를 했습니다. 이게 그 전남, 광양, 여수, 순천, 목포 일대고요. 이 목포로 잡은 게 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 생각해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부산도 갔잖아요. 네네. 부산은 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산과 목포를 잇는다. 이제 이른바 선대위에서 이제 이순신 벨트라고 하더라고요. 다 지역들을 보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대첩을 치렀던 곳 이런 곳들이랑 다 연결돼가지고 그런 이제 함의를 좀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면 좀 긴데 뭐 임진왜란 당시에 남해안 전투 지역을 동해서 서로 가른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요술을 통해서 보수, 진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통합 지도자의 면모를 부각한다라는 메시지라고 선대위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개장터에서 일단 청년 간담회도 했고요. 호남에서 지금 표심을 한참 다지고 있는 중이어서 뭐 영남에서도 분위기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썩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영남이라고 한다면 특히 TK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데 그거 지역민들을 만났을 때 반응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히려 뭐 좋다고 또 고무적이라고 민주당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그렇죠. 근데 호남 지역이다 보니까 더 큰 걱정 없이 뭐 날개를 단 듯한 폭풍 유세를 펼치게 될 것이다라고 선대위 관계자가 애써 설명을 또 강조를 또 해줬습니다. 그 선대위 관계자 그 임세은 대변인님 아니세요? 예, 얘기하고 들어.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따로 부인하진 않겠고요. 아무튼 지역 청년과 함께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이 지역에서 있는 지역 민심도 더불어 듣고 공존과 상생 그리고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게 오늘 행보의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화제가 됐던 거는 영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상당히 환대를 받았다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받으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 자체가 안동이 고향입니다. 안동에서 쭉 자랐고 나중에 이제 어릴 때 이제 성남으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이 영남에 계신 분들이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던 장면 중에 우리 시민 여러분 재미가 남입니까? 저도 한번 일 좀 시켜봐 주십시오.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제스처, 그러니까 지역 맞춤형 이렇게 언어를 썼다던가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과 윤석열 파면으로 이르기까지의 시간 동안 사실 전폭적인 지지를 주었던 그 영남의 시민분들이 이 윤석열 내란 수계 집단과 또 국민의힘에 굉장한 실망을 또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반대 급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환호를 했고 또 계엄을 실제로 막았고 윤석열 파면까지 이끌어내면서 또 이게 지역을 막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또 영남을 찾아서 우리 시민분들께 인사를 드렸던 점이 또 굉장히 높게 평가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또 TK에서도 그랬지만 그 부산을 갔는데 부산에서는 화제가 많이 됐던 게 사실 저는 경제
전문가잖아요, 명석이.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HMM, 그러니까 옛날에 현대상선인데 여기가 부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선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해양수산부와 뭐 H&M 부산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이 이제 나오자 많은 언론들이 아니 H&M은 민간 기업인데 함부로 옮길 수 있나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약간 낚시성으로 그 적은 기사들도 있었고 여러 개가 띄어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워딩이 이런 거였죠. 이 국가기관 원래 여기저기 찢어놓으면 안 되지만 해수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의 이제 대부분의 업무가 해양수산이기 때문에 부산 쪽으로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핵심이 해운회사인데 그러니까 HMM을 이전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얘가 나온 건데요. 이 민간 회사긴 하지만 정부가 출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해양진흥공사랑 산업은행이 합해서 지금 지분율이 작년 기준 70%가 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상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건 또 맞고 그렇다고 또 일방적으로 모든 걸 뭐 정부가 지분 갖고 있다고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년 4월 기사를 보니까 당시 부산 상공회의소랑 이 H&M 그 노조가 만나서 부산 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부산으로 4억을 짓는다라는 전제로 우리는 충분히 그 이전할 의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걸 확인하고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물론 노조가 해운 노조와 육상 노조로 나눠져 있다는 네, 두 거예요. 가지가 있죠. 그리고 뭐 이제 가장 숫자가 많은 노조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걸 합의해 준 적이 없다. 뭐 이런 반박도 일부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대통령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고 지역에서 이런 뭐 관련 정책을 발표할 때 실제 연단의 그 협상의 대상자들을 올려서 협약식 같은 거 하고 사인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마치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데 그걸 못 지키면 이 모든 반발은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사람이 그걸 감내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제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는 건 어찌 보면 과감하기도 하고 용기 있는 행위다라고 뭐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할 수 있는지는 뭐 물론 나중에 대통령이 실제 당선이 돼야 알 수 있는 거니까 해수부 이전과 HMM 이전과 관련돼서는 좀 더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색적이긴 했습니다. 네. 뭐 노조분들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사인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긴 했어요. 사실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얘기를 해왔었어요. 모든 정치인들이 다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했었는데 요거는 또 안 한다고 이재명 후보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걸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하면서 본인은 약속을 진짜 지키는 사람이니까 네. 어려운 일 안 하고 되는 일을 하겠다. 약속을 내가 했으니까 보여주겠다라는 사실상의 선언을 하는 자리여서 어제는 그 부산 행보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 예전에는 굉장한 해운 강국이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해운사 파산하고 뭐 이러면서 해운 동맹이 완전히 깨져서 국제 네트워크에서 탈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이전에 부산 방문해가지고 박형준 시장하고 얘기하면서 그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오는 북극 항로 개발할 때 부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마 한 달 정도 됐나 그 전인데 그 얘기하고 엮여 있거든요. 해운 동맹을 우리가 다시 만들면서 다시 해운 강국으로 가보자는 얘기를 하려면 괜찮은 해운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해운사를 키우겠다는 생각과 함께 새로 생기는 이 녹아버리는 북극을 통과해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새로 생기는 항로 그게 유럽 쪽으로 이쪽 수에즈 운하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 네. 그걸 활용을 하는 어떤 기지로 부산을 좀 재구축해보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저는 이렇게 딱 읽히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이 부산이고 저 또 처가가 부산이거든요. 아. 그래서 부산 분들이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로 호감이냐 이거는 지난 대선이나 이번 총선이나 이렇게 보면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부산도 PK도 근데 여전히 부산광역시가 과거에 비해서는 뭐랄까 젊은이들 취직하기 좋은 동네는 아닌 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를 혹은 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한편 그 의심을 숨기진 않았습니다. 이거 뭐 해서 되겠나? 진짜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이재명이가 하겠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지금 부산 사투리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아직 과감하게 다 할 수 있는데. 더 해보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제가 이제 몇 분 여쭤보니까 부산 분들은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뭐 우리한테 해준다는데 나쁠 거 없지 않느냐 이런 민심이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섬나라잖아요. 네. 북한이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고 그렇다면은 뭐 해양 강국으로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살려야 되고
지금 트럼프도 또 조선업 얘기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시장이 좀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네네. 전문가이신데 아, 그쪽으로 트럼프- 정말 열릴 것 같으세요? 트럼프 스토커. 우리가 조선업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고 우리가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러 가지 요구하겠지만 어떤 건 방어해야 되고 어떤 건 들어줘야 되는데 양쪽이 말 그대로 그 협상에서 윈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조선업이겠죠 아마 네네네. 예상컨대. 그리고 또 지금 알래스카 얘기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알래스카까지는 제가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어제 부산 공약이라는 게 약간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네, 네. 그렇군요. 큰 틀에서 보고 있다. 자, 근데 이렇게 어쨌든 뭐 공약도 좋은 공약도 나오고 뭐 이런 와중에도 이재명 후보가 요거는 임세원 대변인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병혜 승부니까 경계해야 된다. 사실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박병혜 승부는 아닌 것도 같은데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지금 선대위의 대부분의 기조가 우리가 낮고 겸손하게 고개 들지 마라 이제 이런 게 기조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50% 지지율이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하긴 하지만 이 대선판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바로 이 대선판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경계해야 된다. 결국은 국민들 그리고 민심이 가장 중요하고 이 와중에 뭔가 오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민심은 싸늘하게 식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열리는 대선은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치러지는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의 이유가 뭐 불법 비상 개헌, 파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에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아무리 1등을 계속 달린다 한들 마냥 막 신나해가지고 막 그 즐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낮은 자세로 하고 그리고 압도적인 승리다라고 저희는 계속 많이 이야기를 해요. 뭐 지지자들도 그렇고 뭐 선대위에 계신 분들 혹은 민주당에 뭐 계신 분들도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이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는 말은 하고 있지만 후보 자체로는 그렇게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오만해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특히 지난 대선 때 0.73%로 정말 아깝게 너무 박빙으로 저희가 패배를 했던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게 윤석열 정부이고 그러면서 3년 동안 너무나도 국민들이 고통스러웠다는 그걸 너무 이재명 후보는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절실한 마음에 그런 반로로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87%가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 87%. 87% 네. 답변한. 그러니까 누구한테 반드시 하겠다라는 건 이제 다른 또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87%니까 상당하죠. 예전보다 그렇죠. 조금 더 높아진 네네네.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전히 이제 제 주변에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최근에 물어보면은 뭐 투표하기는 해야 될 텐데 뭐 약간 점점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기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고개를 최대한 숙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박지원 의원이 늘 말씀하시는 거 있죠. 지금 정치에서 한 40년 계셨습니까? 그분이 한 30년 계셨습니까? 이 얼굴 쳐들지 말아야 될 때가 두 군데가 있다. 골프 칠 때랑 선거할 때. 그렇죠. 항상 이 얘기를 선거 때마다 하시거든요. 네, 박지원 의원.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권성동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판을 했네요. 이거는 외교 관련된 얘기라서 어떤 해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승원 평론가도 궁금하고 이재명 후보의 쉐쉐 발언 이거 명백히 틀린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비난을 했어요. 이게 이제 나온 배경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어쨌든 이 대선판에서는 앞서 나가는 주자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 국민의힘 쪽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셰셰라는 발언을 유세 과정에서 이미 꺼냈어요. 본인이 대구 유세 때도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렇게 하면 된다. 과거 발언이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자는 취지였다라고 설명을 했고 내가 틀린 말을 했냐라고 하면서 나 일본한테도 내가 감사하문이다 할 거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양안 관계가 우리나라와 아무 관련 없다. 나몰라라 하겠다라는 이재명의 친중 셰셰 외교에 대해서 미국 조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확실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유권자가 판단하실 몫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말을 어떻게 했다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중국에도 대만에도 일본에도 잘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어떤 외교 노선에 대한
비판이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어떤 그렇게 고매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난독증 혹은 고의적인 왜곡 아니면 이 말을 이렇게 틀 일이 아닌 거잖아요. 권성동 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미국 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확산되는 게 아니라 확산시키고 싶은 거겠죠. 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의 기본적인 자세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없고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늘 하셨죠. 한국은 이 그 도랑에 든 소다. 그래서 이쪽 풀도 뜯어먹고 저쪽 풀도 뜯어먹어야 된다. 양쪽 풀을 뜯어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90 몇 년도에. 그런데 저는 그 외교의 어떤 기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외교의 기조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예,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기본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잘 지내야 된다라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지금 국힘 쪽에서는 계속 이것을 폄훼하려고 하는 거고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2021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2021년 그때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나세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 없애고 그 탄도 중량 없애고 그래서 42년 만에 소위 말하는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 말하면서 그땐 뭐 그렇게 문재인을 증오했던 조중동도 다 엄청나게 그 평가했었어요. 그랬죠. 그게 네. 2021년 불과 5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몇 달 지나서 갑자기 윤석열이 등장하더니 파탄난 동맹관계를 복원한대요. 아니 언제 파탄났냐고요. 파탄난 게 없는데 뭘 파탄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규정하고 그걸 자기네들이 복원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내러티브로 쭉 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뭐 중국 바라기고 뭐 미국을 싫어하고 뭐 이런 그 논리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는 먹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신은 민주당이니까 반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의 말씀이신데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외국 대사관 분들 몇 번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근데 네네.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계엄 발표 이후에 계엄령 사태 이후에 그 대사관들한테 아무데도 안 알렸잖아요. 미국 대사관도 그렇죠. 몰랐잖아요. 네, 전화했는데 안 받고. 밤새도록 전화 무슨 사태인지 미국 대사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본국에서 엄청 쪼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새벽에. 이후로 이제 한국의 주류는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처럼 보수 정당이라고 해서 미국이 믿어주고 뭐 진보나 민주당이라고 해서 저긴 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 국면이 이제 됐다 이런 게 얘기가 주류더라고요. 가령 이제 저는 뭐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 일변도로 외교 정책을 그 보수 정권이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뭐 중국 전승절 뭐 열병식 이런데 갑작스럽게 참여해가지고 이게 이제 셰시라는 이런 발언 하나를 두고 비교할 수 없는 그때는 굉장히 굵직한 선택을 당시에 해버린 거잖아요. 왜 이러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고 이렇게 오락가락 외교하면 안 된다라는 비판과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이 어떤 실용주의와 뭐랄까 그 너무나 당연한 전략적 모호성을 띤 외교의 방향을 설명하는 이 셰시라는 발언이 죄송한데 이렇게까지 비교하면 너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뉴스토마토에 와가지고요 와 뉴스토마토 최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다른 방송은 또 출연하잖아요. 있어 보였어요. 다른 방송에 또 나가가지고 거기 다른 방송 나가가지고 뉴스토마토만 최고입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한겨레 최고. 다 이렇게 저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의 상권을 넓혀가려면 이 나라 저 나라가 손님이 오시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예의를 다하는 것이 나쁜 행위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계속 너무 중국을 이제 악마화를 그동안 해왔어요. 네네네. 그 전에 기억하시면은 그 국민의힘 이런 부류에 계신 분들이 항상 이제 제일 빠르게 악마화하는 게 바로 북한. 네. 북한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 북한 사람이냐, 빨갱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그 대상이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를 나가도요. 예전에는 야 너 북한 가. 빨갱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너 중국 사람이지 중국가 이런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이제 뭔가 소위 말하면 타격감이 없기 때문에 이 대상을 이제 중국으로 하면서 중국을 악마화했던 거에 저는 한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근데 당연히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굴종외교도 이런 게 아니라 미국 가면 또 땡큐 하는 거고 중국 가면 쉐쉬 하는 거고 일본 가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아리가또. 예,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예. 아리가또. 그렇게 하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실익을 우리나라 그렇죠, 국익을 그렇죠. 최우선시 하는 거죠. 외교에서는 적을 줄이는 게 가장 최선 아니겠습니까? 적을
줄이는 게 가장 최선이고 또 감정을 버리고 오히려 이해관계 예술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학적으로도 이 외교의 줄타기를 계속해야 되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 이전에 했었던 그간의 외교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그 이런 뭐 중국을 적대시하면서 그 마치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엮으면서 반미다라는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약간 정면 돌파를 이번에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면 돌파한 것이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일단 윤석열 씨 거취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좀 헷갈려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 5분 안에 정리를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대전제는요. 네. 윤석열의 탈당, 출당, 제명, 징계, 기타 이제 이런 국민의힘에서 응당했어야 되는 행위들이 네. 지금 이 시점에 논란이 되고 그리고 실제 그 행위의 성사 여부, 탈당이 되거나 안 되고의 문제가 이번 선거판에 큰 변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19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일단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언론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만 짧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오늘 출당 및 탈당에 대해서 중앙일보와 국민일보는 조간에 완전히 다른 입장을 냈어요. 국민일보는 윤석열 탈당, 김문수가 원하면 따를 것이다. 의리 따질 때가 아니야 라면서 윤석열 씨가 김문수 후보에게 최근 통화를 하며 탈당을 포함해 무엇이든 후보의 결정대로 따르겠다. 의리고 신이고 따질 때 아니다. 이런 보도를 일단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했고요. 자, 근데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출당론 확산이라면서 윤석열은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면서 전한길 강사의 멘트를 따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전한길 씨는 지난 5월 11일 윤석열의 SNS를 가장 먼저 단독 보도한 전한길 뉴스를 이끌고 있는 이제 매체 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윤석열과 가까워서 지금 정치권에서 떠도는 얘기보다는 이 사람 말이 더 정확하지 않냐. 윤석열은 탈당할 생각 전혀 없다라고 이제 그 멘트를 따서 보도했고요. 오늘 또 오후에 YTN 단독 보도로 김문수가 윤석열에게 전화해서 탈당을 만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맞다. 그것도 봤어요. 예, 그것도 있었는데 또 요것도 이윽고 이제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후보 확정 뒤에 윤석열 씨와 김문수 후보가 소통한 적은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말만 나눴지 탈당을 만류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까지는 일단 온 것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가장 최근에는 이제는 비대위원장이 됐죠.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직접 만나 윤석열을 직접 만나서 네. 탈당을 요구하겠다. 얘기를 이제 강한 주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이제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 됐는데 윤석열의 결정이 어떠한지는 지금까지 나온 바가 없어요. 정확한 팩트는 그겁니다. 전원만 있는 거죠. 그렇죠. 전원만 난무하고 각 보도의 취재만 난무하고 여기서 정확한 것은 김문수 후보 측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좀 어쨌든 좀 온도가 다르다. 결이 다르다. 그거는 이제 확실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정리가 되세요? 저는 이게 듣고 나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지금 뭐 여당 아니죠 지금 국민의힘의 마음의 상태인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 뉴스를 하루 종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불만인 게 그 전직 기자 출신으로 이거는 기사 가치가 없습니다. 누가 이거 궁금해합니까? 윤석열이 나가든 말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중에 당권 경쟁 때문에 미리 그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싸우는 얘기지.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진 탈당을 하던 뭐 출당을 하던 그 표에도 별로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쓸데없는 기사를 왜 계속 일면에 배치하고 있는 건지 어제 오늘 뭐 네이버 뭐 등등 계속 뭐 다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내부의 딜레마는 있겠죠. 어쨌든 내부에서도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표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붙잡기 위해서 탈당시키면 안 된다. 뭐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그 실제 6월 3일 그날이 딱 됐을 때 이것 때문에 표심에 흔들릴 사람 별로 없다고 보고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의 어떤 거취에 따라서 자기의 표심을 갑자기 그쪽에 줄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궁금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입장은 저는 거의 99% 확신하는데 네. 당에 무조건 있고 싶을 겁니다. 있고 싶어 한다.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 그래요? 정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희는 또
뉴스토마토의 끝장 뉴스는 항상 준비성이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내용을 다 풀어버리면 어떡하냐. 분명히 영상 하나 틀고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 제작진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은 보고 저희가 또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까지 오시나요? 아니 그 얘기를 해달라고 영상 소개해주세요라고 써놨어요. 아, 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자진 탈당 권고 및 계엄에 대한 당의 책임 표명과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제안합니다.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께 공식 사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임 소장님 아니 대변인님께 네. 의견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탈당을 하든 거기 잔류를 하든 계속 보리밥 드시든 그건 관심이 진짜 없고요. 국민께서 관심 있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빨리 재구속 언제 되냐. 재구속돼서 사랑하는 토리와 사랑하는 김건희 여사랑 언제 이별하냐. 그게 제일 관심이 많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김문수 후보가 지금 뭐 계엄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뭐 그렇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은 선대위에 예를 들면 뭐 일정 담당자나 뭐 이런 메시지 담당자 이런 사람들 다 2022년에 윤석열 캠프에서 선대위에서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투 캠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가는 거냐 아니냐 진짜 윤석열 투냐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캠프 구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얼마 전이죠. 윤버지라고 불렸던 김계리 변호사가 네네네. 개몽령. 개몽당하신 그러니까 윤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윤석열 내란수계 피의자를요. 그러니까 윤어게인 당을 만들겠다라고 뭐 했다가 이제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윤어게인 시즌 2라고 봅니다. 후보만 기존의 윤석열에서 이제 김문수를 이제 바꿔치기 된 거죠. 원래는 한덕수 하려다가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 내란 수계와 이 내란을 동조했던 사람들의 이 생존력은 정말 거의 모 벌레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이름만 봐도 석동현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본 그 석동현 윤석열 변호인 김문수 캠프 합류한 거죠 이분은? 네, 석동현은 이미 합류를 했다고 이틀 전에 보도가 나왔었고요.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대부분 다 사실은 친윤 인사들인데 일정 단장이 강명구 의원이고요. 메시지 단장은 지금 조지현 의원이고 이 사람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수행단장과 부단장 각각 이만희, 이용 전 의원이 맡고 있고요. 뭐 이용 전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에 옆에서 이제 수행을 맡았던 의원이죠. 이분이 문고리 권력이라고 많이 얘기되던 분. 예, 과거엔 그랬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네. 인간 토리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이제 넥타이 같은 거 가지고 성지를 윤석열 후보가 당시 한번 냈었던 대상이 이용 전 의원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에 3년 전에도 윤석열 후보의 수행 단장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요거는 캠프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 관련해서도 그런데 윤재욱 의원도 자리를 맡고 있고요. 이게 다 사실은 친윤 인사들이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무슨 윤석열 캠프인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고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지금 자리가 배정된 걸로 알고 있고 윤석열 캠프 맞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오늘 복당된 인물들이 여럿 있어요. 아 그래요? 복당을 이제 국민의힘 그래서 했는데 21명이 복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친박 과거 좌정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무소속이었다 돌아왔고요. 와 이걸 이제 용광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볶음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탄핵 권력의 총집결. 예 그리고 드디어 윤석열의 그 한때 입이었던 장해찬 전 청년 최고도 오늘 복당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진짜? 이제 친한계에서 장해찬 복당을 가지고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캠프와 선대위 자체가 너무 혼란의 도가니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죠. 말과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이 서로 모순될 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말은 뭐 사과한다. 처음에는 뭐 김문수 후보 12일에는 계엄이라는 것 자체에서는 굉장히 그 가치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그거로 고통 겪는 국민께 죄송하다가 하다가 그래서 그게 사과를 한 거니 안 한 거니라고 계속 이제 사람들이 물으니까 오늘에 와서 조금 이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말을 조금씩 진화시키고 있는데요. 말을 아무리 하루에 12번 바꿔서 진화시켜봤자 행동은 장해찬 복당이고 행동은 최경환 복당이고 제2의 윤석열 캠프를 꾸리고 있잖아요. 예, 분리될 수도 없고 말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주제가 윤석열에 대한 거취 문제, 탈당, 제명, 출당 이 문제잖아요. 윤석열 탄핵을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 굵직한 사안들도 있고요.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 계엄은 정당했는가 이걸 내란이라고 볼 것인가 이제 이런 입장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저희가 빼놓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뭐 물론 좀 무산이 되긴 했는데 뭐 정호용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정호용. 예, 50 신군부의 핵심 인사였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중앙선대위의 상임 고문 김문수 캠프에 들어갈 뻔했다가 이 논란이 되니까 위촉을 취소한 사례가 또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분이 광주 민주화 운동 때에 학살 때 발포 명령권자로 지목되었었던 네. 물론 확인은 안 됐지만 지목되었었던 분이죠. 네. 그때 내란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아서 7년 네, 유죄 판결 판결 받았죠.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요거 저희 다음 주제 가기 전에 빠르게 하나만 소개하고 갈까요? 네. 뭐죠? JTBC 단독 보도가 방금 떴는데 말씀해 주세요. JTBC가 윤석열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12월 3일 계엄의 밤 그 어간의 내용을 확인을 한 모양이에요. 11월 밤 11시 22분 추경호와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통화한 대상이 또 한 명 늘어났는데 나경원이에요. 나경원 의원과 연달아 전화를 했습니다. 국회 계엄군이 들이닥치기 20여 분 전에 이게 만약에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중진 단속이자 당시 원내대표 단속이었다라고 한다면 내란 이 모의 혐의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번지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왜 그러나 했더니 요게 하나 있고요.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네요. 통화 내역에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등장합니다. 그래요? 예, 요게 있다고 하고요. 그 밤에? 예, 그 밤에 11시 12월 3일 계엄의 밤에 통화 목록을 JTBC가 입수한 내용에 따르자면 그렇고요. 내용은 모르는데 이제 통화 목록이니까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국회 의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엄 사흘 뒤에는 하루에 5번씩 모 대상과 통화를 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극우 유튜버 고성국. 아이고. 요런 게 과연 유튜버들과. 예, 그 12월에 이 내란 계엄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국민의힘의 선대위 면모만 보더라도 왜 지금 이게 이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그런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겨레하고 한국정당학회가 같이 STI 의뢰해서 5월 8일에서 11일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씨에 대해서 2022년에 투표했던 분들 중에서 55%만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결과는 뭐 다 아시는데 이제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결국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합리적인 중도층이나 아니면 어쩌면 전통적인 보수층조차도 김문수 후보한테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좀 다뤄야 되는데 어제부터 지금 막 여러 언론을 뜨겁게 뒤덮고 있는 윤석열 씨 내란 수괴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의 지기현 재판장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제 충분히 저희가 설명드렸는데 네네네. 이제 입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기현 쪽의 입장이 아직 지기현 판사 쪽의 입장이 나오질 않아서 오늘 나오는가 봤더니만 서울중앙지법 쪽에서 형사공보관이 그 언론들에게 풀을 했어요. 네네네. 어쨌든 릴리즈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바람직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사공보관이든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공보관이면 그냥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기현 판사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논란에 대해서 굳이 공보관이 밝혀야 되는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밝힌 내용을 보면 해당 의혹 제기 내용, 즉 지기현 판사가 강남에 있는 모 룸살롱에 100만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그런 접대를 여러 차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지법이 따라서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건 없다. 없다. 근데 이제 없다라는 것이 갔어 안 갔어라는 단순한 질문에 안 갔다로 대답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추상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확인해 줄 게 없어 정도의 입장이라 논란이 더 사실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재판합니까? 증거를 가지고 와.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이어야지 추상적이지 아니라고 얘기를 들을까요? 이미 아니- 업소명까지 저희가 다 알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사진까지. 근데 뭐가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그리고 그냥 전화해서 그거 사실이에요? 네, 물어보면 되죠. 판사님 그거 사실이에요? 네.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실 무근, 허위 사실, 형사 조치 뭐 이게 나와야죠. 근데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 되게 웃긴 게요. 그 공보관을 통해서 필요할 때 되면 뭐 이야기 드리겠다가 이제 공식적인 워딩이더라고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관도 개인의 문제인데 공보관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오죽하면은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오죽 이제 밝힐 게 없으면 이제 공보관이냐 아니면 뭐 백악관을 차라리 써라. 뭐 명화관, 백악관, 무슨 뭐 명월관 뭐 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공보관이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지금이 제일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죠. 예,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요. 그럼 뭐 여기 추상적이다는 얘기도 그렇고 뭐 판사를 겁박하냐 이런 얘기 나오면 오히려 여기서 더 확산되지 않게 본인이 일정한 해명을 하든 아니라 부인을 하든 아니면 뭐 형사조치 하겠다라고 하든 그 입장이 지금 나와야지. 안 그러면 더 이상한 상상과 이상한 이야기가 퍼져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필요할 때인데 지금 또 입 다물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한 차례 갔다 아니면 안 갔다 몇 차례 간 적 없다 아니면 받은 적 없다 친구랑 갔다 뭐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냥 조용합니다 아직까지. 오늘 공고 그 릴리스된 내용을 보면 뭔가 깨름직하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당신들이 쥐고 있는 패가 당신들이 갖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니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저쪽에서 또 어떤 카드를 하나 더 꺼내는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사실을 밝히라니까 게임을 하는 거네요.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전 국민에 대해서도 왜냐면 어차피 판사 그래봤자 공직자입니다. 예, 국민들의 세금을 그렇죠. 월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재판 뭐 하는 사람이든 검사든 간에. 근데 천대엽 그 처장이 나와서 그 제보를 받고 김용민 의원의 어떤 그 얘기를 듣고 그 윤리감찰실인가요? 거기서 뭐 문제가 된다면 확인하겠다고 그 넘기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진행됐는지 모르겠고 사실은 정말 그 사실 무근이라면 어제 그 얘기가 폭로됐을 때 어제 밤에 나왔어야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시간상도 그렇고 내용상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리고 저는 박영식 에디터 말씀에 100% 동의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어떤 의혹을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았으면 내가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 참 이상합니다.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네. 어제 사실은 말씀 주시죠. 공교롭게도 김용현 외 군 수뇌부 계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의 재판이 밤늦게까지 있었어요. 이제 5번째 비공개 네, 재판이었거든요. 근데 군 인권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이 시민단체 쪽에서 아니 언제까지 이 재판을 비공개할 거냐라고 이제 어쨌든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열자마자 3분 만에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되니까 이제 항의를 했거든요. 근데 항의를 하고 나서 지기현 판사가 얘기한 게 좀 의미심장한 게 그럼 공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게 어제거든요. 근데 어제는 하루 종일 지기현으로 시끄러웠던 날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에 손 떼야죠 사실 이 정도 되면. 사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같은 상태에서 내란 수괴 사건 재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한 불안 요인이잖아요. 네. 판사님들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이거 국민들이 민주주의적 절차와 과정에서 훨씬 더 민감해졌고 대법관 이름, 헌법재판관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고 그분들의 발언을 다 비판을 하고 또 칭찬을 할 정도로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좀 자각하고 소통을 좀 잘하시고 이 문제를 좀 클리어하게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엔비디아가 엄청 올랐습니다. 끝내주는 경제에서 계속 이어갈 거니까 시청 계속 해주시고요. 임세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님, 이승원 평론가님, 박영식 에디터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웃기는 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15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승병 박사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그 지난주에 이야기 좀 전해주셨었는데 네. 카슈미르에서 일어난 분쟁,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이에 좀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핵보유국 사이에 이 맞습니다. 전쟁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요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지난주에도 이게 양쪽이 확전의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역시 그 한 주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어쨌건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워낙 자존심을 앞세우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뭐 상대방에게 졌다 이런 표현은 절대 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이겼다 이런 쪽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게 승패가 인도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약간 좀 체면을 구긴 일이 있었죠. 라팔 전투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라팔 전투기가 들여올 때서부터 말이 많던 물건이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들여왔기 때문에 프랑스제. 네, 그죠? 프랑스제 라팔을 갖다가 대당 거의 한 3천억 이상을 주고 들여왔는데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바가지 쓴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 전부터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값어치 살 것이다라고 들여왔는데 이번에 또 중국제 미사일에 떨어지는 바람에 인도는 이걸 갖다가 계속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파키스탄은 뭐 이걸 빌미로 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도 그냥 덮기는 좀 면이 안 서니까 그동안 계속 산발적인 공격을 해왔습니다. 양쪽에서 계속 포격이라든가 미사일 공격을 해갖고 인도는 공군기가 직접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많은 공군기지들에 어느 일정 정도 타격을 주는 그런 정도로 지금 간 상태이고요. 파키스탄도 이 정치권은 좀 온건하지만은 군부가 상당히 또 파키스탄은 권력이 셉니다. 그리고 군부는 굉장히 강경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만큼은 갚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정치권에서는 이 워워 이렇게 진정을 시키는데도 군부에서 또 반격을 해서 양쪽이 소규모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막 이제 속보로 뜨는 걸로는 또 미국 대사관에서 이 관련자들 가족들 다 철수해라 뭐 그런 말이 나오면서 크게 전쟁이 확대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양쪽 정치권이 겨우 진정을 시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니 사실 근데 저는 이 파키스탄 인도 이 전쟁 얘기를 휴전한다는 얘기를 그 속보로 네. 미국 뉴욕 타임즈 속보로 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속보가 이거였어요. 트럼프가 둘 사이에 휴전을 했다고 말했다. 이게 네.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 전쟁을 휴전을 하면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는 갑자기 왜 미국 대통령이 이거를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지금 중재를 해가지고 휴전이 됐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그렇죠. 그게 지난 토요일 11일자에 나온 얘기였죠. 그때서부터 막 백악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중재를 압박을 해서 뭐 좋은 말로도 시키고 전쟁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은 무역 제재까지 하겠다. 그래갖고 양쪽을 갖다가 꿇어앉히는데 성공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자랑을 하니까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빌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인도와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금기시되는 행동이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카슈미르를 갖다가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제3국이 끼어드는 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계속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왜 우리가 중국이
항상 이 대만 문제 얘기할 때면은 이거는 우리 땅이니까 제3자들 간섭하지 말라라는 이 하듯이 지금 인도 입장에서는 카슈미를 그렇게 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중재를 해서 이걸 카슈미르에서 우리가 휴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그동안에 이 방침을 뒤엎는 그런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는 인도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이걸 갖다가 즉각 반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가 휴전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 미국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죠. 미국이 그런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는 그거에 응하지도 않았다.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근데 그럼 진실은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사실 트럼프가 압력을 넣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 인도 입장에서 좀 난감한데 모디 총리 입장에서도 뭐 우리가 너네 말 듣겠다. 다만 좀 입 좀 다물고 있어 달라라고 외교 채널 통해서 얘기했을 텐데 트럼프는 그걸 못 참고 이게 나의 공적이다. 내가 역시 세계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한 모양입니다. 트럼프는 하여튼 마케팅 천재인 것 같아요. 네. 느낌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독도는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내가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중재를 해가지고 독도가 한국 땅인 걸 확인해줬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자존심 상할 거. 그렇죠. 우리 영토 우리가 지키고 네. 있는데 딱 인도 그런 입장이 이해는 문제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정 문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모디 총리가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어요. 지금 집권 BJP 인민당이 원래 굉장히 우파에서 극우 우파 중심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권당 내에서도 이건 뭐냐 총리가 확실하게 얘기해라. 이거 우리 국가적 자존심을 총리가 내팽개친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또 야당에서는 굉장히 공격하기 좋은 소재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인도의 최대 야당이 과거 뭐 이제 간디 네루 시절부터 있어왔던 그 국민회의가 있는데 국민회의에서 또 이걸 진상을 밝혀라. 총리가 도대체 이거 미국한테 진짜 이 문제를 넘긴 거냐 막 이런 빨리 밝히라고 하고 이제 앞으로 대중 집회를 열어서 진상규명 촉구 대회를 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 뉴스를 따라가다 보면은 모든 나라의 국내 정치가 그 뒤에는 항상 따라오는 걸 느끼는데 이것도 딱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안 그래도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도도 계속 보도 통제하면서 네네. 지금 양쪽이 자기네 피해가 얼마가 되었는지 정확히는 안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우리가 진짜 전투기 몇 대 잃었는지 진상조사하자, 뭐 밝혀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는 좀 정리가 됐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하실 때 네. 라팔이 실제 파키스탄의 중국제 전투기와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됐다는 사실 자체를 놓고도 지금 막 부인도 하고 뭐 이런 이게 거잖아요. 몇 대인지부터가 지금 계속 논의죠. 역시 뭐 병력 제가 15 미사일, PL-15 미사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거에 의한 격추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뭐 그게 병력 그게 중국 미사일인가요? 네, 뭐 중국이 쓰고 있는 거의 최신형 그런 미사일을 이용을 해갖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언제 이게 제공된 미사일이냐 갖고도 지금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이게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린 거의 한 200km 풀 스펙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원래는 다운그레이드에서 넘기는데 이건 또 언제 제공한 거냐. 그래서 이 분쟁 직전에 공급했다는 설도 있고 이건 워낙 지금 다양한 설이 있어갖고 제가 뭐 어느 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은 최소 라팔 한 대가 떨어진 거는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 뒤에 2대 떨어졌다는 설도 있어갖고 그거는 제가 약간 좀 조심스럽고요. 파키스탄은 최대 라팔 한 2대 포함해서 5대 정도가 떨어졌다고 하죠.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두 대 정도는 인도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 피해라고 보면 그래서 피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나름 최신의 기종을 들여왔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게 떨어졌다는 건 상당히 면이 안 서는 일이죠. 그것도 중국제에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로 인해서 이 중국 전투기와 미사일에게 실전 경험을 갖다가 쌓게 해주는 이런 효과까지 나왔으니 그러니까요. 아이고. 굉장히 이제 다들 속이 쓰린 상황이죠. 네. 근데 뭐 이번에 이 파키스탄은 이걸 갖다가 굉장히 열심히 선전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굉장히 의기양양해서 국방부에서
브리핑하는 걸 네. 보면은 확실히 준비를 철저히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 이번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도 국방부 브리핑을 하지만 사실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섞어서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사진 중에 일부는 옛날 다른 격추 사진을 막 섞어서 하기도 하는 등 국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일부는 놀랬던 게 인도 이제 조종사들의 교신을 감청을 한 그 녹화를 그대로 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게 통신망이 도청될 정도로 확실히 인도의 보안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이 진짜 별르고 달려들었구나. 그거는 그렇군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요 좀 짧게 간단하게 네. 미중 관세 전쟁 얘기하고 이제 엔비디아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네. 미중 관세 전쟁이 지금 조금 휴전 상태가 된 거죠? 네, 미중 관세 전쟁도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죠. 지난 토요일이었죠. 이거 10일 현지 시간 10일 토요일에 제네바에서 네, 스위스에서. 베센트 장관이랑 거기 허리펑 부총리가 만난다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고위급 회담이어서 네. 잘 풀릴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 반 우려 반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풀려갔습니다. 이번에 기본적으로 휴전에 거의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다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그동안 미국에서 무려 125%의 관세를 갖다가 매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갖다가 거기에 뭐 기존의 펜타닐 관세까지 하면 145%의 이제 천문학적인 관세를 매겼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순순히 거의 다 해제해버리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들 많이 보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이 가장 격화될 때 부여했던 것이 이 10%가 기본 관세고 거기에 펜타닐 관세가 20%가 붙고 거기에 추가 관세가 115%가 붙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91% 포인트는 아예 취소. 이거는 일단은 안 한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상호 관세에 해당되는 기본 10 플러스 24%는 90일 동안 유예한다. 그러니까 그 24%에 해당하는 걸 유예하고 일단은 기본 관세 10%와 펜타닐 관세 20%, 30%만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중국도 우리는 다시 그러면은 우리도 되돌려서 기본 관세 10%만 매기겠다.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서로가 이제 거의 원래대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요. 네. 중국은 근데 또 관심을 끌었던 게 비관세 관련된 보복 조치들 한다고 잔뜩 얘기했었는데 다 취소한다고 했고 근데 또 이제 남겨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비관세 반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난 4월 달에 4월 초에 4월 4일, 9일 뭐 그때 굉장히 에스컬레이트 될 때 많이 발표를 했었죠. 그때 많이 얘기했던 것이 이 미국에 이제 조그만한 이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얘네들 콕콕 찍어갖고 특히 그 중에서 대만에 무기를 공급했던 전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얘네들이 unreliable entity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중국과의 거래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올린 건데요. 이런 조치들 다 이번에 협상되는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뭐 사실 이게 뭐 기업들이 이름들 얘기해 보면은 굉장히 조그만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모르실 텐데 그래도 뭐 나름 그 잘 알려지지 않지만 송곳 같은 그런 기술 기업들이 있어갖고 중국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라고 싶은 부분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콕콕 집어서 우리가 다 그 뒷거래나 뭐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눈에 조심해라라는 메시지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그밖에 이 여러 가지 중국이 수출하는 원자재나 그 부품 물품들 중에서 이중 용도 목적, 그러니까 민수용과 군용으로 동시에 전용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제재도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90일 동안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두 다 해제한 건 아니고요. 역시 핵심적인 문제가 중국의 히토류 아니겠습니까? 히토류. 네, 히토류 수출에 대해서는 아직 해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히토류가 남아있군요. 아까 그 방산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좀 투자자들이 알만한 기업들이 있나요? 거의 다 이제 모르실 겁니다. 뭐 이게 보면은 드론 기업들이라든가 주로 방산 AI 기업들 관련 뭐 IT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전쟁이 많이 있은 다음에 대만 쪽에서 지금 굉장히 무인기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 기업들과 접촉해 갖고 이 대만도 무인기 전력을 늘리는데 지금 굉장히 혈안이 돼 있는데 이런 쪽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중국이 표적 제재를 하고 있고 당연히 중국이 이런 드론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쪽엔 우리 공급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비관세 장병 어쨌든 많이 그래도 철회를 했는데 히토류는 남겨져 있다. 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어차피 지금은 휴전이에요. 이게 종전이 아니라 어차피 90일 동안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재발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 히토류를 안 열겠다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수출하는 히토류 재고가 지금 미국 내 보통 기업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6개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계속 수출 안 하고 있으면서 그럼 3개월 뒤에는 재고가 한두 달분으로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서부터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 히토류 재고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알아서 내부에서 압력을 넣을 것이다. 이런 속셈 때문에 아예 완전히 이 재고를 없애려고 수출을 계속 막는 것 같습니다. 히토류 중국으로부터 꼭 수입해야 되는 기업들이 주로 어떤 곳들인가요? 그것도 역시 방산 기업들이 많습니다. 방산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고성능 자석과 관련된 자석은 모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부분에 들어가고 또 아니면 특수 합금.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주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무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민간용은 어느 정도 자력이 약해도 대체할 수가 있지만은 군용처럼 굉장히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이런 고성능 자석들은 이런 히토류 없이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이 트럼프가 굉장히 강한 뭔가 조치를 하는 것 같이 하다가 물러선 것 같이 보여요. 전번에 네. 한번 지적도 해주셨는데 이거 군사 병법으로 보더라도 이거 뭔가 잘못하고 있다 트럼프가.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게 된 건가요? 전략의 실패인가요? 네, 아니면 그렇게 뭐 아직 끝나지는 않은 건가요? 아직 끝나진 않은데 이번에 전략 수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첫수를 잘못 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아무래도 공격을 하려면은 아군과 적군을 확실히 나눠갖고 아무리 중국이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확실하게 토끼몰이 하듯이 중국의 아픈 점부터 찔러 들어가면서 서서히 압박을 올려가야 될 텐데 이번에는 피하 구분 없이 거의 뭐 동맹국에게도 이런 관세 폭탄을 날렸으니 사실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안 돼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만큼 중국이 어떻게 보면 명분을 더 가져가는 역할이 됐죠. 그래서 반격의 빌미가 된 게 사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민들이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의 소상공인들이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지금 뭐 몇 달째 지금 수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난리인 상황이고 이것이 조만간 특히 물가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게 계속 경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뭐 1분기 경제 관련된 데이터를 나온 걸로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분위기가 그다음 지금 2분기로 가면은 이게 직격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 그 사이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거 이대로는 좀 위험하다. 일단은 좀 숨 좀 돌리게 하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동안 정비하고서 다시 확전을 하든지 하자 이런 식으로 정비하기로 태세를 바꾼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나왔는데 사실 수입을 너무 많이 늘려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관세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먼저 선적을 해놓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관세 전쟁은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관세 전쟁 아니 저는 정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 3개월 유예했다고 해서 3개월 뒤에 딱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 그동안에 저는 이게 미중 관세 전쟁만 봐서는 안 되고 다른 지금 쪽과도 연관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큰 전리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을 꺾고 이만큼의 이득을 확보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느 한 군데도 공언한 대로 안 풀리고 있어요. 가자 휴전도 그렇고 러우 전쟁 휴전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도 지금 뭐 우리에게 수그리고 들어오는 쪽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전리품이 굉장히 다급한 입장인데 지금 뭐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그런 걸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다른 쪽에서
이 전리품이 속속속 잘 들어오면은 이제 좀 다시 전쟁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중국을 좀 더 압박하는 태세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월 쉬고 8월부터는 이제 다시 또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 않게 흘러가면은 중국이랑 조금 더 쉬자 이런 식으로 휴전을 연장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전선들하고 좀 같이 네. 생각해야 되는군요. 한꺼번에 벌리는 건 역시 좀 무리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전선들과도 이제 뭐 이걸 맞춰 보면서 순차적으로 처리해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는 지금 관세 유예가 한 7월 달까지는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된 전선은 8월까지 지금 또 이 휴전이 벌어진 상태였고, 지금 일단 영국과는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지금 뭐 이제 장관급 회담을 막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아주 급하게 할 것 같진 않은데, 한국은 그 미국에서도 7월 내에 한 7월 초 정도에는 끝낼 타임 프레임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만약에 근데 저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상당히 트럼프가 어떻게 돌변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 정권이 어느 쪽으로 되건 간에 지금부터 아마 관련 통상 관련 인선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조속하게 그 관련 고위급 인사들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빨리 인사를 해갖고 이 점에 너무 시간 끌지 않고 한 7월 중으로는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이 불확실성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야죠. 네. 아이고 미국 테크 기업들 주가가 요 며칠 사이에 또 갑자기 확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맞습니다. 어떻게 진짜 되고 있는 롤러코스터 건가요? 심하죠. 네. 진짜 지난 4월 혹시 뭐 서학겜이십니까? 저도 뭐 일부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미국에 투자 많이 특히 테크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지난 두세 달 동안은 뭐 말을 꺼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주변에 속으로 참 많이 끓는 분들 많이 계셨던 것 같고 4월 초만 해도 분위기 진짜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 엔비디아가 4월 4일에 94달러까지 내려갔고 불과 얼마 전인 4월 21일 불과 3주 전만 해도 그때도 100달러 미치셨거든요. 그래갖고 MS도 굉장히 안전한 MS도 그때 한 360달러까지 내려가갖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셨는데 이게 지난 4월 말부터 역시 좀 반전의 기운이 보였죠. 이게 MS가 그때 포문을 열었습니다. 기억해 보시겠지만 MS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원래 MS 별로 실적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괜찮아갖고 클라우드 보면 또 가이던스도 좋고 해갖고 그날 10%가 올랐죠. MS가 되게 무거운 주식인데 갑자기 10% 올라갖고 거의 회복하면서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 엔비디아가 계속 이게 전망이 안 좋았던 것이 이 중국 쪽 AI 이 칩 수출이 막히면서 굉장히 큰 고객을 잃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여기에 호재가 연이어서 날라들었죠. 일단 뭐 사실 AI 칩 수출 규제가 사실 뭐 바이든 정부도 만만치 않았다고 제가 봤었지 않습니까? 이미 1월달에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이 전 세계 국가들을 세 개 그룹으로 나눠갖고 중국과 같은 이런 하위 티어에게는 그런 걸 수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겠다라는 걸 했고 그때부터 굉장히 불안해했었는데 아니 이번에 이 트럼프가 굉장히 전향적인 조치를 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5월 13일에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이 규제를 철폐하겠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티어 단위로 광범위한 그룹 단위로 포괄적인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국가 단위로 하나하나 다 사정 봐가면서 매기겠다. 그러니까 일단 그건 다 없애겠다고 하니까 일단 없앤 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그럼 완전히 지금- 없앤 건 아닌데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거는 결국에 숨통을 열어주겠다는 신호구나라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크게 확 이제 올랐고요. 근데 중국에는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엔 일단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중국과의 상황에 봐서 이거를 고칠 수 있다. 이게 또 나온 게 아까 얘기한 미중 이
관세 전쟁의 휴전과 함께 이게 나온 메시지여 갖고 여기서 지금 이게 패키지로 논의가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딱 주는 거죠. 결국에 뭐 H백 같은 거 이제 막 풀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가 막 생기는 거. 100% 풀어주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이런 걸 완전히 다 봉쇄할 것이다. 그럴 것 같았잖아요. 완전히 봉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숨통은 열어줄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확인한 거죠. 그리고 그게 아마 이번 관세전쟁 휴전에 이것도 하나의 결을 맞춰서 가는 거구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또 사우디 얘기도 나오던데. 맞습니다. 지금 또 트럼프가 중동 순방하고 있는데 이번에 카타르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아주 역시 중동 오일머니들이 통 크게 쫙쫙 트럼프에게 선물을 안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사우디에서, 원래 사우디가 저희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중동이 미래 먹거리로 AI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그걸 막았었죠. 왜냐하면은 이런 중동과 같은 회색지대에 그런 칩들을 대량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게 만들면은 이거 결국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용할 것이다. 우회적으로. 그래서 그걸 막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 풀어줬죠. 그러면서 향후 5년간 사우디가 GB300을 18,000개 구입하기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18,000개. 네. 일단 뭐 하나가 보통 한 지금 $40,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한 5,5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이것만 해도 7억 2천만 달러, 한 1조 원어치 되죠.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이건 시작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사우디나, 지금 사우디 말고도 아랍에미레이트나 여러 국가에서 이걸 줄줄이 돈 싸들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로 이걸 1조 원, 사우디 1조 원 시작했으니까 한 몇 조 원어치는 중동에 지금 나가겠다라고 하니 이 정도면 중국에서 조금 감소되더라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이런 지금 판단에 주식시장이 또 들썩들썩 올랐죠. 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AI 칩 시장을 좀 풀어주면, 물론 뭐 엔비디아 말고 다른 기업들도 설계하고 만드는 거 할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엔비디아 거 먼저 사고 딴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요자들이? 그리고 엔비디아 수요는 뭐 계속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제가 계속 이제 한 2, 3년간은 엔비디아의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뭐 그거와 일치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디나 지금 AI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중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를 한다면은 당장 엔비디아 칩을 어떻게든 살려는 그런 대기 수요가 지금 엄청난 상황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전주라고 볼 수 있는 오일머니에 이렇게 활짝 열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뭐 호재죠.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가 중동 가서 하고 있는 일이 대단한 일이 많군요. 어떤 의미에서든 투자자들한테도 대단한 일일 수 있고. 맞습니다. 이게 뭐 양쪽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것이, 아까 지금 원래 트럼프가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공언했던 이 업적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참 이 중동에서 잘 공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빈살만이 카타르에서는 뭐 에어포스원을 선물하고 비행기 선물하고 막 뭐 빈살만은 뭐 진짜 뭐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으로 막 각종 빅딜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진짜 요즘 트럼프가 굉장히 체면을 구기고 있는데 면을 팍팍 살려주면서 진짜 환심을 잘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 고맙다 하면서 나도 화끈하게 우리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엔비디아 칩 같은 고성능 AI 칩을 중국에 안 팔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중국이 이 칩을 가져가서 너무 많이 학습하고 너무 기술 개발해가지고 경쟁력이 세지면 미국의 AI 기업들이 위험해지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풀어주면은 장기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미국 기업들한테? 그거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바로 젠슨 황이 얘기한 건데, 엔비디아 CEO. 네, 젠슨 황이 한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너무 빡빡한 수출 규제를 하는 게 이게 중국의 AI 발전을 막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니다.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 과도하게 이렇게 수출에 제한을 걸면은 국산화하려고 든다. 지금 안 그래도 화웨이나 여러 기업들에서 국책 사업으로 이 AI 칩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또 나름 굉장히 성능이 괜찮은 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뭐 엔비디아만큼의 여러 가지 범용성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지만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위협인데 지금까지는 중국 그 AI 기업들도 이게 쓰기가 약간 좀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걸 채택을 안 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틀어 막으면은 걔들도 어쩔 수 없이 그 화웨이 칩 같은 그런 대안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조금 더 사이클이 돌면은 걔들이 화웨이 이를테면 AI 칩의 시장이 확 커지게 된다. 이거는 결국에 지금까지는 이 중국의 AI 기업들도 사실은 우리 엔비디아 가두리 안에서 놀게 딱 쳐놓고 있었는데 걔들이 빠져나가는 걸 의미한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완전히 중국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갖출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략적인 선택은 지금 엔비디아 칩을 풀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공급을 해서 애들이 엔비디아 칩이 없으면은 앞으로 AI를 계속 해나갈 수 없게 이렇게 완전히 가둬놓는 게 중요하다. 락인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말이 된다. 왜 우리도 지난번에 보면은 반도체 일본이랑 분쟁할 때 이 소부장 관련된 뭐 불산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도 보면 그걸 국산화해서 대응을 했죠. 아니면 제3의 공급선을 뚫든가. 이 중국도 충분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거 이 젠슨 왕의 전략이 말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동안 엔비디아도 꽤 로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트럼프 쪽에 이런 브레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먹힌 모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거 말 된다. 우리가 너무 목조이면은 그걸로 쟤들이 죽기보다는 쟤들도 알아서 살 길을 찾고 거기에 더 역효과를 낼 수 있겠다. 오히려 엔비디아가 돈도 벌고 그리고 중국 기업을 그렇게 엔비디아 손아귀에 계속 관리하게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이든 4년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전하고는 기조가 확 바뀌는 거잖아요. 트럼프 1기하고 바이든 4기 다 포함해서 계속 기술 규제는 강화되기만 했던 것 같은데 이걸 풀어준다고 그러면은 이게 미국의 일단은 테크 기업들한테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런 하드웨어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시그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계속 그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게 미국 기업에게는 또 그런 AI 기업들에게는 그렇다면 반대로 악영향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물론 위협적이긴 하지만은 지금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들이 뭐 나름 그래도 중국 AI 기업들이 선전하고 또 긍정적인 또 자극을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어느 정도의 건강한 경쟁 관계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판단에 이런 결정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게 계속 이 트럼프 행정부 전 기간 내내 가리라는 예상도 사실은 섣부릅니다. 또 한 번 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식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다 틀어막겠다, 완전 봉쇄를 하겠다는 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예상이 요즘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제가 3년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2, 3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다른 구글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AI를 실제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런 회사들 쪽은 어때요? 지금 뭐 그게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죠. 최근에도 보면은 MS나 이런 데들은 괜찮은데 알파벳, 구글이 약간 요즘 곤경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구글이 요즘 제미나이 프로나 뭐 이런 것들 내오는 거 보면은 꽤 잘 하긴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걔들이 수익 모델 요즘 약간 구글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약간 MS나 이쪽에 아마존 MS에 좀 밀린다는 평가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구글은 약간 좀 관망세 하지만은 MS나
엔비디아, 뭐 아마존 이 정도는 확실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이렇게 MS도 클라우드 강자고 이제 아마존도 클라우드 강자이면서 유통 강자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에서 조금 구글은 어쨌든 검색에서 검색 광고가 굉장히 매출이 크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위험하지만 클라우드하고 AI 이쪽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네요. 네, 일단은 그렇고요. 뭐 아직 이 중국 기업들이 이들의 아성에 글로벌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파먹을 정도로 올라오기까지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뭐 2, 3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를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로 보인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 50분에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내일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